네, 결국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은 자진 출두했습니다. 관련 소식을 여상원 변호사, 고영신 한양대 특임교수와 함께 이야기를 좀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자, 먼저 결국에는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이 끝내 자진 출두를 했습니다. 지금까지의 상황을 여상원 변호사께서 어떻게 보셨습니까? 자진 출두라는 형식을 취하긴 취했는데요. 예. 그 과정에서 그 민노총이라든가 한상균 위원장은 모든 목적을 달성할 수 있었다. 만일에 11월 14일 불법 집회 시에 그때 체포됐거나 아니면은 이번 그 체포가 만일에 강제 연행이었다면은 한상균 위원장이 기자회견 20분 동안 했지 않습니까? 네. 그때 민노총의 입장을 아주 자세하게 이야기를 다 했거든요. 네. 그러게 불가능했을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모든 국민이 보고 있는 앞에서 그다음 거의 전국의 모든 언론사가 카메라를 들이대고 있는 앞에서 한상균 위원장이 자신의 말을 여과 없이 다 할 수 있었던 기회를 제공했던 거. 한상균 위원장이나 민노총으로서는 이번 그 물론 자진 연행이지만 자진이라고 그래야 되네. 자진 출두지만 모든 목적을 다 달성했기 때문에 손해날 게 없었다. 그리고 조계사로서도 어떤 경내에 경찰이 들어와서 강제 연행하는 그러니까 불교 입장에서는 보기가 좀 힘든 모습을 안 보이고 함으로써 조계사도 어느 정도 체면을 건졌다. 그리고 정부도 결국은 연행이라는 걸 통해서 소갑 채우는 거 보셨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공권력의 집행이 이렇다는 것을 보여줌으로써 뭐 세 군데 다 자기들 고유의 목적은 다 달성했다고 보입니다. 고영신 교수께서는 어떻게 보셨습니까? 어쨌든 이번 사건이 이제 뭐 마무리가 된 건 아닙니다만은 1차적 마무리라고 본다면 큰 불상사 없이 마무리된 것은 아주 다행이다. 더군다나 정부와 불교계 간의 어떤 갈등 없이 어떤 강제 체포로 인해서 이런 새로운 갈등 요인이 발생하지 않고 이렇게 이루어진 것은 아주 다행한 일이고 특히 정부도 특히 경찰도 많이 인내를 했습니다. 25일 동안 인내를 하면서 참아줬고 또 불교계도 노력할 만큼 충분히 노력했다. 말하자면은 이 민노총과 또 이런 그 정부 간의 경찰 간의 그런 관계 또 국민들을 위해서 또 불교계로서 종교계 입장에서 이렇게 품는 모습들을 보여줌으로 인해서 어떻든 조계종으로서도 노력할 만큼 노력한 것이 틀림없는 거고 다만 특히 그 자승 총무원장 큰 스님답게 크게 풀었다. 조성 총무원장이 나서서 정말 이렇게 돌파구를 마련해서 아침 어느 신문에는 신의 한수다 했는데 불교계니까 아마 부처님의 한수 이것이 이 사태를 좀 원만하게 푸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거 아니냐 그런 생각을 하면서 그러나 문제는 한상균 위원장이 기자회견에서 밝혔지만 이것으로서 뭐 투쟁이 끝난 게 아니고 이제 새로운 투쟁을 하러 다시 시작하겠다. 이렇게 투쟁의 시작의 결론이 아니라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고 밝힌 점으로 봐서 앞으로 뭐 16일이라든가 19일 이런 민노총에 잇따른 또 투쟁 그런 계획들이 있습니다만 그런 부분들이 앞으로 계속적으로 불씨로 작용하지 않겠다는 점에서 우려가 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네. 그런데 또 관련해서 오늘 아침이죠. 이 민노총 수석 부위원장이 입장을 밝혔습니다. 모양과 형식은 자진 출두지만 내용은 강압에 의한 체포라고 주장을 하기도 했는데 이런 부분은 또 어떻게 봐야 할까요? 뭐 일종의 피해자 코스프레죠. 정부가 강압에 의해서 강압적으로 이렇게 압박을 해갖고 자기들이 이렇게 체포되는 그런 형식이다 이런 건데 과연 이 사람들이 피해자냐? 그렇지는 않거든요. 실질적으로 보면 가해자 입장입니다. 조계사로 보면 불교계로 보면은 느닷없는 그 불교 그 종교 도량에 객이 들어와 갖고 여러 가지 갈등을 일으킨 거고 국민들 입장에서 봐서도 지금 연말연시 그렇지 않아도 경제도 나쁜 이런 상황 속에서 이런 갈등을 가져옴으로 인해서 뭐 경제적인 피해도 말할 것도 없지만 정신적으로도 상당히 그런 뭐 고통스러운 그런 시간들을 보내서 자기들이 고통 시간을 보는 게 아니라 국민들 입장에서도 저 사건이 언제 끝나느냐 다 그런 거 아닙니까? 더군다나 이 한상균 위원장은 그냥 뭐 보통 사람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미 범법 행위를 저질러 가지고 체포영장이 발부된 사람입니다. 그런 분이 종교시설을 말하자면 볼모로 삼아가지고 거기에서 응거하면서 시위라든가 어떤 그런 그 투쟁의 지휘소, 투쟁 본부로 삼는 데 대해서
그러면 가만히 있을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실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경찰력이 인내를 할 만큼 했고 특히 자성 총무장이 나섬으로 인해서 어제 사실은 경찰력이 투입해서 들어가서 체포하려다가 그만큼 또 하루를 이렇게 냉각기를 두면서 원만하게 한 거 이게 중요한 것이지 자기들이 무슨 강압 체포다 이런 것은 뭐 국민들이라든가 뭐 이런 여론전에 있어서 하나의 피해자 코스프레를 하려고 그런 것 같은데 그런 것들이 뭐 설득력이 좀 떨어지지 않겠습니까? 네. 현재 그 한상균 위원장이 받는 혐의가요. 집시법 위반, 특수공무집행 방해 치상 혐의입니다. 이 혐의에 대해서 어떻게 보시는지요? 집시법 위반은 뭐 그거는 명백한 뭐 증거도 뚜렷하고 별 문제 안 될 거고요. 그다음 그 시위 현장에서 경찰관들이 많이 다치고 있지 않습니까? 그거는 뭐 그리고 또 사용한 쇠파이프라든가 이걸로 볼 때 그 쇠파이프를 사용해서 공무집행 방해를 한 게 특수공무집행 방해고요. 그 과정에서 사람이 다치면 그게 치상이란 말이 붙습니다. 그다음에 이 부분도 뭐 우리가 그 언론에서나 뭐 방송에서 수없이 봤기 때문에 별 문제가 안 되는데 지금 문제는 경찰에서 소요죄 적용 여부를 검토한다고 그럽니다. 폭력 행위나 뭐 집시법 위반 이런 것은 어떤 한정된 장소에서 한정된 사람에 대한 어떤 폭력 행위에 불과하고 어떤 지역 전체의 어떤 공공의 안녕 질서를 해치는 죄는 아니거든요. 그런데 소요죄는 어떤 특정 그래도 이 폭력 행위나 이보다는 훨씬 넓은 지역의 전체적인 주민들의 어떤 그 안전이라든가 그다음 질서 이걸 해치는 걸 소유죄라 그러거든요. 그래 이제 사실 뭐 이 결과만 놓고 볼 때는 이번 그 11월 14일 폭력 집회로 상당히 많은 서울시의 상당히 종로 이런 부분에 관해서 질서가 무너지고 이런 거는 맞습니다. 맞는데 제 생각에는 그렇지만 이거는 고의가 있어야 되는데 이게 집시법이라든가 특수공무집행 방해의 연장선상에서 일어난 일이지 특별히 그 지역의 어떤 안녕 질서를 해칠 목적을 가지고 그 한 행위는 아니라고 보는 게 맞지 않느냐. 그리고 경찰에서 소유죄를 검토하는 것은 그 결과를 놓고 볼 때는 그렇게 하는 게 맞습니다. 경찰로서는 충분히 범죄 혐의만 있어도 나중에 유죄, 무죄가 나는 거는 별개의 문제고 수사기관으로서는 일단 혐의가 있다고 생각되면서 조사를 해야 되는 건 맞거든요. 경찰이 소유죄 조사를 해가지고 검찰에 넘기고 검찰에서도 소유죄 여부를 검토할 것이고 그게 기소되면 법원에까지 판단받는데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소유죄에 있어서 그 민노총이라든가 한상균 위원장에게 고의는 없지 않느냐. 좀 폭력적인 집회가 좀 더 범위가 광범위해졌을 뿐이지 소유죄로 나갈 고의가 문제가 되기 때문에 기소라든가 유죄를 확실히 받아낼지는 좀 의문입니다. 그러니까 집시법이나 특수공무집행 방해 치상 혐의 이런 것들에 이제 이견이 없는 상황인데 이 소유죄를 두고도 법리적인 해석이 좀 갈리면서 논란이 될 수도 있는 사안이거든요. 교수님께서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뭐 그쪽에는 제가 전문가가 아니고 뭐 아주 판사하신 분이 나오셨는데 어쨌든 소유죄는 일반적으로 볼 때는 뭐 이런 집시법이라든가 도로경도법 뭐 그런 것을 넘어서 어떤 한 도시가 마비될 정도의 그런 강력한 어떤 시위라든가 불법 폭력 행위가 있었을 때 소유죄를 적용하는 것 같아요. 일반적으로. 그러면 지난 10월 14일 날 그 행위가 과연 서울 시내 뭐 일부 광화문 일대가 마비된 것은 사실이지만 서울시 전체가 어떤 그 마비될 상태로 갖고 시민들이 엄청난 위협감을 느꼈느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견해차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은 결국은 재판부에서 합리적으로 판단하지 않겠나 그렇게 보여집니다. 뭐 경찰로서는 어쨌든 한상균 위원장을 다각도로 이렇게 압박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법률 적용을 검토를 하겠지만 그것이 실질적으로 검토해서 그게 어떤 그런 법률을 기소를 할지 그건 또 더 별개의 문제니까 좀 지켜봐야 할 것 같아요. 제가 더 나아가서 그럼 하나만 여쭤보면 이 소유죄라는 것이 언급된 어떤 특별한 배경이 있을까요? 좀 전에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경찰로서는 이제 한상균 위원장에 대해서 수사의 초점은 과연 당신이 이 그 집회의 범위를 넘어서 그걸로 노동자의 노동 조건을 개선하기 위한 집회를 넘어서 어떤 지역에 불안감을 조성함으로써 얻을 목적이 있었는가 그 고의 부분에 관해서 아마 수사가 초점이 있을 것입니다. 이 때문에 그렇지만 경찰로서는 그게 중요하지만 일단 결과를 놓고 볼 때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상당히 넓은 지역에서 시위가 행해졌고 그걸로 인해서 상당히 넓은 지역에서 폭력 행위가 있었고 그 시민들이 불안감을 느꼈다는 그런 결과적인 면이 있기 때문에 경찰로서는 있죠. 어떤 혐의가 있으면요.
자기가 하면 안 됩니다. 그걸 판단은 검사나 법률가인 판사가 해야지. 예. 경찰로서는 어떤 사실관계를 놓고 이게 소유죄 적용이 가능하다고 검토되면 그걸 조사하는 게 경찰 본연의 임무지. 경찰이 판단해서 이건 소유죄 아니야. 아까 우리 고 교수님 말씀한 그렇게 해서 나는 수사 안 하겠다. 이거는 직무유기가 될 수 있는 거죠, 오히려. 이 때문에 소유죄를 조사하는 거는 맞다. 예. 그렇지만 거기에 대해서 유무죄라든가 기소 여부는 예. 아직 법률가들의 판단이 필요하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한 말씀 더 붙이면은 예, 예. 경찰로서는 이 소유죄를 적용한 게 형량의 문제가 아닌가 보여집니다. 지금 형량의 문제. 한상균 위원장한테 적용되는 것은 그동안 있었던 4월 세월호 뭐 그 집회 문제라든가 그 후에 민노총 집회 이런 것은 집시법이라든가 도로교통법, 교통방해 예. 뭐 이러기 때문에 한상균 위원장을 말하자면 중죄로 처벌하기에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렇다면은 11월 14일 그 부분에 대해서 얼만큼 한상균 위원장이 거기에 직접적으로 개입을 했느냐. 그때는 더 도피 중이었으니까 어쨌든 네. 그런 것들을 할 때 한상균 위원장에 대해서 좀 중한 벌을 하려면은 소유죄를 적용해서 그것이 네. 기소가 되고 또 재판부가 이제 판단을 하겠지만 어쨌든 그렇게 해야만이 한상균 위원장이라든가 민노총한테도 예. 상당한 압박이 되는 거 아니겠냐 네. 그런 차원입니다. 다른 법을 적용하면 그렇게 형량이 높지가 않거든요. 그러니까 뭐 금방 제- 나올 수 있어요. 예, 제 예. 생각에 상징적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상징적인 의미. 예, 왜냐하면은 소유죄라는 거 진짜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한 지역의 어떤 안녕 질서를 해야 하는 건데 당신들이 어떤 노동 조건 개선을 위해서 집회 시위를 한다 하지만 이 결과적으로 많은 사람 피해를 주고 예. 그렇지 않느냐. 앞으로 우리가 이런 부분에 관해서는 당신들의 목적이 결국은 어떤 평안하게 살고 있는 국민들의 어떤 안녕 질서 안전을 해치는 거 아니냐. 이런 의미에서 소유죄도 할 수 있다는 그런 메시지를 던진 거라고 봅니다. 예, 예. 네. 한편 민노총에서는 한 위원장이 구속되더라도 네. 오늘 16일에는 총파업을 진행을 하겠다 이렇게 입장을 밝혔는데 어떻게 전개될 것으로 전망하십니까? 16일뿐만 아니라 19일에도 지금 한다고 그랬잖아요. 16일에는 총파업을 하고 19일에는 네. 또 제3자 민중 총궐기대회를 한다고 지금 일정을 밝혔는데 어쨌든 우리 헌법에 집회 시위 결사의 자유가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시위는 할 수가 있는 겁니다. 또 노동자 입장에서 민노총이라는 게 법 외 무슨 기관도 아니고 불법 집단도 아니기 때문에 얼마든지 자기들의 주장을 표현할 수도 있고 집회도 하고 시위도 할 수 있는데 문제는 예. 폭력적이라든가 불법적인 시위를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것이 과거에 민주화 투쟁이라든가 해서 독재 정권에는 어느 정도 그런 민주화 투쟁이라든가 이런 문제들 때문에 국민들이 용인을 했지만 지난 11월 14일 그 시위를 보면서 여론이 완전히 등을 돌린 그런 상태 아닙니까? 네네. 그렇기 때문에 뭐 시위를 하더라도 저는 평화 시위를 하는 것이 원칙이다. 또 네. 평화 집회를 해야 한다. 그런 입장이고 또 하나는 방금 말씀드린 대로 이제는 민노총도 과거와 같은 그런 투쟁 일변도 그런 그 투쟁 어떤 전략을 가지고는 국민들을 설득하고 그 국민들의 동의를 받을 수가 없다. 14일 그 집회 때문에 많은 국민들이 지금 57%, 60% 이상이 그런 집회에 대한 그 거부 반응을 보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는 전략을 바꿔야 한다. 이미 민노총의 경우는 지난번 노사정위원회라는 건 차려는 밥상이 있습니다. 거기 가서 주장을 하면 되는 거예요. 예. 충분히 주장을 해야 하는데 그런 주장을 불법 폭력 시위를 해가면서 이렇게 온 나라를 흔들어 가면서 해서 얻는 얘기 뭐냐 이거예요. 자기들 내에 말하자면 자기 그 민노총 내에 주도권 잡기, 밥상 뭐 이거 뭐라 그러니까 밥그릇 찾기 이런 싸움으로밖에 안 비춰지기 때문에 네. 스스로 고립을 자초하는 거니까 지금은 뭐 그런 공식적인 기구에도 참여할 수 있고 또 SNS든 또 인터넷을 통해서 얼마든지 자기 주장을 이야기할 수도 있고 기자회견을 통해서도 할 수 있어요. 과거 권위주의 같으면 그런 행위를 못하게 원천 봉쇄를 하니까 할 수 없이 시위로 나가서 이렇게 강경투쟁을 할 수도 있지만 지금 그런 시대가 아닌데 왜 그렇게 했냐. 그러니까 민노총은 뭐 16일을 하든 19일을 하든 하는 건 좋아요. 예. 뭐 그러면은 평화적으로 합법적인 태도를 내서 하고 그렇게 해야 전략도 그렇게 바꿔야 한다. 네. 그런 점을 나는 충고를 하고 싶어요. 네. 네. 어떤 강경 일본도의 모습에 여론이 호의적이지 않다. 이런 보도를 보고 왔는데요. 여상원 변호사께서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민주노총의 향후 행보라든지 지금까지 보여줘왔던 모습 정말로 여론에게 호의적이지 않나요? 이번에 민주노총이 그들의 주장주의가 어쨌든 간에 예, 예. 11월 14일 날 보여준 폭력 행위가 어떤 방송 카메라를 통해서 처음부터 끝까지 보여줬습니다. 이때 예, 우리 예. 국민이 본 거는 그 뭐 지상파 방송에 그냥 경찰과 그 시위대가
붙는 모습만 보여줬는데 맞붙는 모습만 이번에 다 보여줌으로써 이 민주노총의 어떤 폭력성에 대해서 국민들이 많이 인식하게 됐고요. 예. 이걸로 인해서 민주노총은 사실 많은 타격을 받았죠 이번 폭력 시위로 인해서. 그래서 저는 이번에 그 한상균 위원장이 이렇게 법의 수능에서 잡혀간다는 모습을 연출함으로써 이 막판 뒤집기 효과, 막판 뒤집기에 성공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오히려 이번에 경찰이 체포는 해갔지만 이 경찰은 상처뿐인 영광이었다. 그동안 허약한 공권력의 모습을 보여줬거든요. 그 한상균 위원장이 11월 14일 현장에 있었음에도 체포 못했고요. 그다음 어떤 종교단체로 들어가자마자 종교단체에 구걸하는 듯한 모습, 이런 모습을 보이면서 체포를 못하고 계속 주저주저한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경찰은 오늘 성공을 했지만 별로 남는 게 없다. 오히려 그 민노총이 이번에 대성공을 거둔 것이다. 저는 민노총의 이번에 한상균 위원장의 연행돼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자진 출두하는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그리고 마지막에 기자회견을 20분 이상 했습니다. 함으로써 만일 민노총이 TV 방송을 통해서 자기 선전을 했으면 한 수십억의 광고비가 들었을 겁니다. 근데 한상균 위원장의 주장을 갖다 곧이곧대로 방송해서 그대로 다 방송해 줬거든요.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어제 저녁에 민노총이 1시 반까지 회의를 하고 4시간 동안 그다음 그 자성 스님과 서로 그 협의를 하고 하면서 한 게 제일 나왔던 게 20분간 기자회견하는 게 아마 큰 요구사항이 아닐지 있을 가능성이 있다. 여기를 통해서 한상균 위원장은 이때까지의 공권력을 무시하고 이런 모습을 전부 다 불식시키고 자기 할 말 다 하고 그다음 잡혀가는 모습까지 온 국민한테 보여줌으로써 민노총이 결코 폭력 집단만 아니다. 난 이렇게 법에 순응한다. 이런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제 생각에는 한상균 위원장은 비록 잡혀갔지만 민노총으로서는 아주 큰 성공을 거둔 것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제 말씀하십시오. 저도 뭐 우리 변호사님, 여 변호사님 의견에 뭐 공감을 표시하면서도 어쨌든 한상균 위원장이라든가 민노총이 이번 투쟁을 통해서 자기들 입장 말로 하면 투쟁을 통해서 존재감을 보여줬고 민주 진보 진영의 어떤 그 리더로서의 역할을 확실히 보여줬는데 문제는 저분들이 지금 노동 투쟁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정치 투쟁을 하고 있는 것이고 그 과격성이 지난 11월 14일 아주 여실히 드러남으로 인해서 실질적으로 자기들이 어떤 존재감이라든가 그런 진보 진영에서 주도권은 잡았을지 모르지만 국민들로부터는 외면을 당했다는 점에서 아주 민노총으로서도 절대 승리만은 아니라는 것. 또 민노총이 지금 주장하는 것은 본질적인 문제는 지금 저리 가버렸어요. 그러니까 국민들은 왜 저 사람들이 싸우는지를 몰라요. 그러니까 노동 계약을 자기들이 계약이라고 주장을 했으면은 그 계약에서 기간제법이라든가 파견제법 이런 것들이 뭐가 문제고 이것이 왜 노동자들이 얼만큼 피해가 온다는 것을 알려야 하는데 그런 부분은 아무것도 없고 투쟁한 거. 저 한상균을 잡아가느냐 마느냐 경찰이 들어가느냐 마느냐 그러니까 다른 문제로 의제 아젠다가 다른 쪽으로만 가버렸지 진짜 본질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국민들이 노동 그 5법 5개 노동법 개정 문제가 뭐가 문제가 된지에 대해서 아무것도 안 알려졌다는 측면에서 민노총으로서는 어떻게 보면 본질적인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아주 실패를 했다. 특히 민노총은 그동안에도 보면은 자기들의 어떤 노동 문제에 대한 어떤 개선이라든가 그런 권익을 찾기 위해서 투쟁을 하는 것만 하면은 좋은데 그동안에 보면 제주 강정마을이라든가 또 뭐 평택 미군 기지 문제라든가 무슨 시만 있으면은 달려갔단 말이에요. 민노총이. 그러므로 인해서 민노총의 그런 역할이나 위상의 문제가 저 단체들은 노동 권익 말하자면 노동자들의 권익을 보호한 게 아니라 정치 투쟁 자기들의 이익을 위한 그런 집단으로 인식이 됐다는 것. 특히 이번에 11월 14일 그런 그 시위의 내용을 보면은 노동 뭐 이런 부분은 저리 가버리고 국정교과서 문제 등 그동안 우리나라에서 있었던 모든 사안들을 다 직결시켜갖고 들고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게 뭔 얘기냐. 이런 점에 있어서는 반드시 민노총이 크게 뭐 성과를 거뒀다고는 볼 수는 없다. 저는 그런 생각도 합니다. 민노총 입장에서 실질적으로 이 본질적인 부분에는 다가가지 못했다라는 말씀을 좀 해주신 것 같은데 사실 지금 국회에서 노동개혁 5대 법안이 아직 상정된 지 22일째 논의조차 이루어지지 않고 있거든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국회는 여야가 같이 합의해야만이
이렇게 뭐 법안의 심의도 그렇고 무슨 상정, 그 본회의 상정이든 모든 일이 여야가 합의가 돼야 되지 않고는 진행될 수 없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지금 국회 선진화법들이 그러는데 지금 여야가 합의를 하면 논의를 해야 하는데 그러면 논의를 하면 양쪽이 있어야 논의가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야당은 잘 아시다시피 새정치민주연합이 직호도 석자예요. 당내 싸움으로 당내 뭐 친노 비노 간의 싸움으로 지금 난파 지경에 있는 그런 상황이어가지고 지금 사실상 이런 노동 네. 법 개정 문제에 대해서 거의 손을 놓고 있는 상태고 사실상 뭐 협상 중단을 선언한 상태나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물론 그동안에 노사정위원회에서 그 대타협을 통해서 국회에 넘긴 그런 안을 놓고 일부 논의가 되어 왔었습니다만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기간제법이라든가 파견법 이런 부분에 있어서 야당의 입장에서는 이것은 지나치게 노동자들한테 불리한 그런 내용들이 담겨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절대 양보할 수 없다. 네. 대신 나머지 3개 법안들 뭐 큰 문제가 없고 뭐 노동자들한테도 오히려 플러스되는 그런 법안들에 대해서는 분리 처리를 할 수 있다. 네. 그런 입장까지를 표명을 했습니다만은 지금 아시다시피 정기국회도 끝났어요. 또 뭐 10일부터인가 지금 임시국회를 소집을 요구를 해놨습니다만은 야당은 이미 거부를 했어요. 네. 왜 그러냐면은 지금 야당의 그런 지지 기반이라는 게 또 크게 보면 민노총인데 민노총의 편을 들기도 지금 국민 여론상 어렵고 그렇다고 이 국회가 열린 상황에서 들어가서 뭐 협상을 할 여지도 별로 없고 그렇기 때문에 아예 국회를 포기한 상태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정치권으로서는 자기 일을 완전히 포기한 그런 상태가 되어 있는 거예요. 네. 정치권이 이번 사태 해결을 위해서 어떤 노력을 했느냐, 손만 놓고 있었던 거 아니냐 이런 비판이 거센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번 그 사태가 어떤 노동 조건 개선이라든가 노동 기본권에 관한 그게 부각돼야 되는데 예. 민노총이 11월 14일에 이렇게 폭력 시위를 함으로써 모든 이슈가 폭력 시위와 이에 대한 공권력의 엄정한 집행 이 문제로 이슈가 옮겨가 버린 바람에 예. 정치권도 여기에 대해서 어떤 개입할 여지가 없었죠. 국민들이 전부 속과 곤두 세운 게 한상균 위원장 언제 체포되냐 그것만 보고 있었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할 수 없었는데 제 생각에는 이 노동법의 제일 중요한 점이 제 생각에는 그 지금 민노총이 반대하는 게 결국 해고를 쉽게 한다. 여기다 방점을 두고 있거든요. 네. 근데 정부로서도 그게 아니다. 이 경제 실정에 맞게 필요 없는 인원은 정리하고 다음 또 필요할 때는 그 취업도 쉽게 한 이런 노동법을 만들기 위해서 하는 것이다. 네. 이 부분에 대한 국민들에 대해 철저하게 좀 인식시킬 필요가 있는데 우리 국민들이 왜 노동법이 지금 개혁이라 그러는지 아무도 그 이유를 모릅니다. 네. 정부는 왜 노동법을 갖다가 지금 그쪽으로 개정해야 되는지. 예. 그러니까 정부로서도 이번 노동법 개정안에 대해서 이게 어떤 점에서 왜냐하면 저는 항상 생각한 게 모든 제도가 장점만 있는 것도 아니고 단점만 있는 것도 아니거든요. 예. 어떤 장점이 있으면 거기에 그 비례하는 단점이 있기 때문에 그걸 정부가 이 노동법 개정안이 어떤 장점이 어떤 단점이 있고를 솔직하게 정직하게 해가지고 민노총도 반대할 수 없도록 하는 그런 노력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게 네. 없습니다. 그냥 장점만 부각시키니까 민노총에서는 그 단점을 들고 나와서 이거는 개혁이다 이렇게는 하니까 국민들은 그 개혁인지 개선인지 지금 전혀 모르고 있거든요. 예. 정부 측에 좀 철저한 노력이 필요하다 봅니다. 근데 네. 이 부분에 있어서는 뭐 서구나 다른 나라에서도 이 아주 민감한 사안이기 때문에 사회적 대타협이라는 걸 늘 이루어왔습니다. 정부가 아무리 급하더라도 이거 일방적으로 몰고 갈 경우 여러 가지 후유증이 많이 나왔어요. 과거에 1996년 YS 정권 때도 노동법 그 문제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IMF까지 이어지는 그런 상황이 왔고 그 후에 뭐 김대중 정권이라든가 노무현 정권 때도 이런 노동 문제에 대해서 좀 거칠게 이렇게 다루었습니다만 결과는 좋지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는 우리가 뭐 흔한 말로 혼자 가려면 빨리 가려면 혼자 가지만 이렇게 멀리 가려면 같이 가야 한다 그런 것처럼 노동법 뭐 이런 문제에 대해서 사실은 고용의 유연성 그러니까 해고를 좀 쉽게 하자. 네. 대신 정년이 늘어났기 때문에 그러려면은 해고를 좀 쉽게 해서 구조조정도 가능하게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도 있지만 고용 또 노동자 입장에서는
해고라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아주 민감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들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네.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는 좀 노동계와도 대화를 더 하고 또 노력을 여러 다각도로 야당과도 충분히 설득하는 노력들을 보여야지 예. 아무리 경제 살리는 것도 그 바닥에서 정부 안대로만 갈 수가 없는 것이 사실이고 지금 민노총뿐만 아니라 한국노총까지도 이런 상태로 이런 정부가 내놓은 법안대로 이렇게 추진해 나간다면 자기들도 추진하겠다는 거고 얼마 전에 노사정 위원장까지도 정부가 그렇게 밀어붙이는 건 좀 무리하다 이런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민노총이 저렇게 과격한 투쟁을 한 것에 대해서는 잘못이지만 자기들도 노동자 입장에서 자기들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서 주장하는 것 그 부분에 대해서 귀를 좀 기울여야 합니다. 그렇다면은 그에 상응해서 기업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정말 투자를 제대로 하고 있고 고용을 하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했나 이 부분도 따져봐야 해요. 지금 재벌들이 갖고 있는 유보된 말하자면 투자를 안 하고 쌓아놓고 있는 등이 500 몇 종가 됩니다. 재벌들이 갖고 있는 그 30대 재벌만 갖고 있는 그 기업 내 유보 그 돈만 해도 그런 것들을 과감하게 투자를 좀 하고 그래야 하는데 그래갖고 일자리를 늘려야 하는데 예를 들면은 정년 늘리고 말하자면 해고를 쉽게 해서 늘린다든가 비정규직을 늘려서 고용을 한 것은 노동자들 입장에서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고 자기들의 어떤 생존권을 박탈하는 그런 위협감을 느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는 민노총이 잘했다고 이런 거 행위 자체를 잘했다고 할 수는 없지만 민노총의 주장이든 또 한국노총이든 또 다각도에서 여러 가지 야당에서 주장하는 내용에 대해서도 정부가 좀 힘도 있게 좀 더 숙고를 하는 그런 노력이 필요하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네, 저희가 이번에는 그 나름의 중재 역할을 했던 불교계 입장도 좀 조명해 보겠습니다. 이번에 조계종 불교계가 안고 있는 어떤 상처랄까요? 상처도 좀 적지 않아 보입니다. 제 생각에 바로 정확히 말씀하셨는데 조계사, 특히 조계사죠. 구체적으로 말하면 조계사도 이번에 전부 다 결과가 좀 이제 평화롭게 끝나서 그렇지 조계사로서도 많은 상처를 안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왜냐하면은 조계사가 어떤 불교적인 종교적인 관점에서는 맞죠. 자비를 베풀고 그다음 품 안에 들어온 사슴을 갖다 보호해야 되고 이건 맞는데 지금 우리 현대 국가가 법치주의고 국가 공권력은 만인에 대해서 평등해야 한다는 게 우리 국민 누구나 지금 알고 있는 상식인데 지금 종교라는 이름 하에서는 이게 국가 공권력 그 앞에서 딱 스톱해 버렸단 말입니다. 이걸 과연 국가 공권력에 물론 불교의 신성 불가침 이야기하지만 그게 과연 옳은 것인가? 그러니까 그리고 또 하나 문제는 이번 한상균 위원장 사태만이 아니라 앞으로 노동운동이라든가 어떤 양심범, 확신범의 문제가 또 발생했을 때 그분이 성당이라든가 그다음 조계사에 들어갔을 때 앞으로 이 문제를 또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똑같은 전체를 밟을 것인가? 왜냐하면은 이번에 한상균 위원장 이렇게 해놓고 나중에 또 다른 양심범이 들어왔을 때 조계사가 내친다. 이건 또 안 맞아요. 또 조계사 입장에서 그렇다고 해서 또 공권력이 그다음 주재한다. 이것도 종교가 국가 위에 있느냐 이런 비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조계사가 이번에 한상균 위원장을 숨겨준 건 종교적으로는 성공했지만 어떤 국민 여론이라든가 그다음 현대 법치국가의 가장 기본인 법 앞에서 만인은 평등하다. 우리 사실 국회의원도 지금 면책특권 그게 어린이 그러니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종교가 어떤 범인을 잡고 있을 때 못 들어온다. 이건 법에 아무 규정이 없어요, 사실은. 여기에 대해서 과연 이걸 우리 국민들이 수용할 수 있을까? 거기에 대해서 이번에 종교도 상당히 많은 상처를 입었다고 생각합니다. 저 또 한 말씀 붙이면은 저는 불교계에 대해서 이번 한상균 위원장이 오늘 일단 자진 퇴거를 해서 자진 출두 형식을 취했고 이제 그 마무리가 됐기 때문에 조계사에서도 불교계에서도 입장을 좀 표명해야 한다고 봅니다. 앞으로도 지금 같은 이런 사태가 계속될 경우 불교계가 무슨 소도나 말하자면 법 위에 있는 그런 범법자들을 숨겨주는 장소가 될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앞으로는 그러한 범법 행위를 저지르고 온 사람에 대해서는 더 이상 받지 않겠다. 이미 명동성당이 과거 민주화 시절에 말하자면 모든 소수자, 정치적 약자들의 어떤 도피처가 됐었습니다. 그건 충분히 명분도 있고 국민적 동의도 받는 거예요. 그러나 2000년도 담병호 그때 노총위원장이 거기서 농성을 할 때 나가라고 했습니다. 이제는 얼마든지 당신들의 주장을 충분히 펴올 수 있는데 왜 여기 와서
여기는 신자들의 그런 어떤 기도 도량이고 그런 종교 시설에 와서 이렇게 소란을 피워버려서 종교로 행위를 할 수가 없다. 그 이후로 명동성당에서는 한 번도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그런데 지금 조계사에서는 이번까지 뭐 어쨌든 한상균 위원장까지 이번에 뭐 이렇게 받아들여 가지고 일단 뭐 마무리를 원만하게 한 것까지는 좋지만 앞으로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는 조계사로서 입장을 표명해야 하고 뭐 어쨌든 불교계에서도 과거에 그런 그 12.7 범란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공권력에 대한 어떤 그 뭐랄까 좀 거부감이란가 이런 것들이 강한 것은 사실이지만 어쨌든 제가 볼 때는 조만간 좀 총무원 측에서 입장 표명이 있었으면 좋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종교가 방패되던 시대는 이제 지났다라는 말씀으로 오늘 정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고영신 교수, 여상원 변호사 모시고 말씀 나눠봤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